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 NNP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접촉했다라고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유진철 후보, 지난 수요일 어제죠. 마라라고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인수팀하고 한국 상황을 보고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 트럼프 인수팀 측의 반응이 아주 놀라운 반응이 나왔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유진철 후보에 대해서 이 다른 언론 매체들이 팩트 체크를 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서로 엇갈린 그런 보도들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유진철 후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히 비아냥거리듯이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유진철 후보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22년 전이죠. 제가 횟수로 따지면 22년 전에 애틀랜타에서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 한국에 있는 매체나 다른 지역에, 다른 주에 있는 매체들에 비해서 아마 제가 더 많이 알 겁니다. 유진철 후보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진철 후보 저희 방송에서 보신 분들, 그리고 저희 뉴스를 통해서 유진철 후보를 접하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로 이제 70세가 되어 갑니다. 아직은 만 69세고요. 이 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오랜 시간 성장하면서 중고등학교 다 미국에서 나왔고, 칼리지도 미국에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영어가 더 수월한, 한글이 조금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으로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이 아니라 이제 한인회의에 일을 하게 되면서 어거스타 한인회장도 하고,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장도 하고, 그리고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까지 하면서 이 전국구 한인 회장 역할을 하면서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씩 더 늘어난 그런 케이스라고 보셔야 되고요. 조지아주의 과거에는 그 어거스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어거스타 지역에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그 마스터즈라는 아주 유명한 골프 게임이 있죠. 이 마스터즈 게임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마스터즈 대회 기간 동안 어거스타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습니다. 호텔이 모자라가지고요, 집을 내놓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집을 통째로 일주일씩 빌려서 오는 사람들이면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죠. 1년에 한 번 챙길 수 있는, 그리고 마스터즈 대회를 할 때 이제 입장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어서 그 마스터즈의 입장권하고 집을 임대를 해주는, 혹은 손님으로 게스트룸을 내주면서 아주 재미있는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도 더 붙어져 있겠습니다만은, 유진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인맥이 굉장히 좀 두텁습니다. 보통 우리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의 이 인맥하고는 좀 경우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함이 있냐면은 NAACP의 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NAACP가 어떤 조직이냐면 전국적인 흑인 인권 단체입니다. 이 흑인 인권 단체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 유색인종들을 전체를 대변하는 유색인종 진흥협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돼서 NAACP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사회하고 한인 사회가 갈등을 빚을 때 나서서 중재를 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달라스에서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달라스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을 맡을 때였습니다. 본인이 가가지고 흑인 사회하고 단판 짓고 그 갈등을 좀 풀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런 대담성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군대를 갔다 오고요. 원래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소방관 생활을 먼저 시작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군대를 가서도 헌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에 파견이 돼서 근무를 했었고요.
제대를 한 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헌병 생활을 했었던 경력 덕분에 지역에서 데퓨티 셰리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보안관이죠. 여기서는 한국으로 따지면 경찰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보안관 역할을 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뭐 총싸움도 총격전도 여러 번 뭐 경험했다고 하고요. 심각한 상황들, 이제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들 여러 번 경험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경험들이 바탕이 되고 지역 사회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가지게 된 사업체 중에서 특이한 사업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방산 사업체인데 군이 사용하다가 폐기한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판매하는 뭐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방산 사업과 관련된 군부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비밀 코드들을 관리하는 그런 라이센스를 받게 됩니다. 이게 기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밀 유지를 할 수 있는 코드를 받게 되면서 보통 사업가들하고는 또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사업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이 사업을 이제 그만두면서 정치계에 뛰어들게 되고요. 정계에 뛰어들기로 결심을 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13, 14년 정도가 됩니다. 그때 과감하게 어디에 내가 정계에 진출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변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너는 전국구 한인연합회 회장, 전국연합회장을 해봤으니까 연방상원으로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연방상원에 딱 출마를 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연방상원에 출마했다가 그때 경쟁이 굉장히 지금 심했습니다. 그때 경쟁자들이 심하니까 공화당 내부에서 이거 경선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하원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그래서 연방 하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차피 처음 정기에 출마한 거였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연방 하원으로 계속 출마를 하는데 상당히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 지역구를 나중에 옮겨옵니다. 예, 지역구를 옮겨오고 난 뒤에 이사를 이제 애틀랜타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요. 애틀랜타 지역으로 이사를 온 다음에도 계속해서 연방 하원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연합뉴스 TV의 사장을 맡고 있는 안수홍 사장이 애틀랜타의 연합뉴스 특파원으로 와 있었을 때 애틀랜타 1호 특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진철 회장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소개해서 단독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줍니다. 그 당시 그 특파원 지금은 연합뉴스 TV 사장입니다만 그분이 기억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런 랭킹이 높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랭킹에 있는 정치인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성사시켜 주었던 일이 그게 벌써 15년, 16년 전에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진철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인맥이라는 건 아주 특이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정규 학교는 아니지만 하버드의 비즈니스 스쿨 단기 코스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인맥을 쌓은 것이 있고요. 방산산업체를 운영했던 것도 유진철 후보가 혼자 사업을 했던 것이 아니었고 파트너가 있었는데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맥들을 쭉 따지고 보면은 보통 일반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일반 이민자들하고는 좀 다른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조지아주에서 연방 하원 후보로 공화당 측 후보로 낙점이 돼서 그래서 이제 선거에 나가게 되는데 이 4선거구라는 곳에 나가게 되는데요. 이 조지아주 4선거구라는 곳은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크 존슨이라는 흑인 연방 하원 의원이 계속 하원 의원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무슨 얘기입니까? 공화당 쪽에서 아예 후보를 내지를 않았던 곳입니다. 그냥 100% 민주당, 100% 민주당 이랬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한 공화당 후보들이 이렇게 명함도 내밀려고 하지 않는 아주 험한 지역이었는데 나가봤자 떨어진다 뭐 이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유진철 후보가 나오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막 경쟁자들이 몇 명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돼가지고 유 후보가 출마하는 거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고. 어쨌든 결과는 24.4%인가 24.6%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25% 정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25% 받으면 너무 적게 받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상은 100% 민주당이었던 데에서 공화당 25%가 생긴 거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는 예사롭지 않게 본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같은 경우가 그 조지아주 연방
하원 4선거구에서 트럼프가 받은 득표율이 16%, 1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트럼프의 지지율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셈입니다. 유진철 후보가. 그런 부분들을 좀 높게 평가를 받은 것이 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선거운동할 때에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하고 말라니아 여사하고 둘이 같이 개인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최고액이죠. 3,300불. 2명 3,300불씩 해서 6,600불 개인적으로 체크 보내와가지고 지원금을 받았었고요. 유진철 후보 뭡니까 집회 이런 거 하러 다닐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버스, 마가 버스가 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진열해 놓고 이렇게까지 이제 지원을 해 주었었고요. 하지만 지역구 자체가 100% 민주당 지역구다 보니까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략적인 차원 때문에 트럼프 캠프하고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을 계속 보여오긴 했으나 어쨌든 트럼프 선거 캠프 측하고는 계속 관계를 맺어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화당 측에서 관심이 이제 높아지니까 이제 불렀죠. 불러서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치하해주고 선물도 주고 뭐 넥타이를 선물 받았다고 하던데 약간 선물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한국에서 탄핵이 벌어지니까 탄핵이 12월 4일 날 벌어지죠.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했다가 비상계엄 선포한 바로 다음 날 12월 4일 미국 시간으로 12월 4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불렀습니다. 유진철 후보를 딱 집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뭐 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간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한 미국 대사 후보감으로 추천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면담을 하기 위해서 간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이러한 그 비상계엄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5분 면담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던 게 40분 넘게 대화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다른 언론사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죠. 경험을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뭐 그러면서 팩트 체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흥분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팩트 체크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죠. 그게 뭡니까? 한심하게. 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에서 나온 거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합시고 사진을 올려놨는데 9명의 한인 후보가 나왔는데 그중에 8명 사진만 나오고 유진철 후보는 사진도 안 나왔다. 한국일보 기사 가지고 한국일보가 어떤 신문인 그리고 LA에서 나온 거 가지고 지금 여기 아틀란타 한국일보는 완전 좌빨 신문으로 낙인이 찍혀져 있는 언론사입니다. 유진철 후보 기사 안 써줍니다. 신문에서, 동네에서. 기사를 안 내줍니다. 공화당 사람들. LA 본사에서 한국일보에서 사진 좀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줄 겁니다. 완전 좌빨이거든요. 여기 아틀란타 한국일보. 그러니까 그런 사정도 전혀 모르니까 그냥 뭐 신문에 얼굴이 안 나왔다. 완전히 저평가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폄하하는 그러한 그걸 팩트체크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났는데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아무런 팩트체크 없이 그냥 마구 떠들어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닙니다. 저희는 굉장히 신중하게 보도해드리고 있는 언론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던 중에서도 음모론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전해드리지 않겠다라고 선을 항상 그어왔었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가면서 항상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번에 보도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독 보도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계속 여러 가지 보도를 해드리면서 나온 거였습니다. 저희가 유진철 후보가 한국에 나갔다. 지금 집회 현장에 나간다. 지금 뭐 윤석열 팀을 만난다고 한다. 한국에 트럼프 팀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저희가 직접 여기서 인터뷰를 직접 했고, 그리고 지금 마르라고에 그 다음날 내려가가지고 트럼프 인수위하고 미팅을 하고 온 이야기를 지금 전달을 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뉴스 하시는 분들을 볼 때 가장 속상한 부분이 뭐냐면 한국 사정은 아주 잘 아는 것 같은데 미국 사정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예 그 미국 방송을 하질 말든가 미국 얘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정말 속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인수위 측에서 나온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지금 트럼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뭐 때문에 이러냐 하면은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정선거. 거기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싶으시면은 그 신인균의 군사 TV 방송에서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군함, 그러니까 이제 군 수송선이 평택을 떠나가지고 오키나와까지 간 그 수송선이 오키나와에 정박해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시간대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지금 뭐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하고 대충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팩트 체크를 하려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이게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맨날 거짓말하고 있던 성관이 사람들 얘기 떡 꺼내면서 성관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날 중국인들 없었다고 얘기한다.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제정신입니까? 그게 무슨 팩트 체크입니까? 성관이 사람들 얘기 듣고 떠들어대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얘기. 그리고 그라운드 C에서 또 보도한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시면 상황을 보면은 이 상황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뭐 가짜로 꾸며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기가 막히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부정선거 문제, 선관위 급습 문제, 그리고 중국이 거기에 개입돼 있다라는 문제,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이미 정식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고요. 본인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도 이미 후보 시절에도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었던 것 뿐이었죠. 증거가. 이번에 증거 확실하게 잡았다 이건데 예. 자, 두고 봅시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됩니다. 첫째,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는데 부정선거 이슈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적인 공동범죄였다. 국제적인 범죄 카르텔이 있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그런데 그 증거를 잡았다?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자, 첫째는 중국을 압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한국을 반드시 끌어안고 있어야 됩니다. 동맹국으로. 예. 한국을 끌어안고 있어야 북한하고 협상을 해도 협상이 쉬워지는 것이죠. 한국이 미국 말 듣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하고 협상이 쉬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돼버렸다. 중국 시진핑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중국 얘기만 열심히 듣고 있고 미국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트럼프랑 협상할 때 매우 고자세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 내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 정부가 친미 정부가 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이유, 중국을 압박하고 한국을 친미 정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유에다가 마지막 세 번째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까지 겹쳐지면서 트럼프는 여기에 개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려져 있는 겁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이 취임이니까 대통령이 정식으로 되기까지는 참는 거죠. 다만 월요일까지 참는 겁니다. 참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저희가 기대하고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오늘 아틀란타에서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아틀란타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느냐? 트럼프 승리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넥 카우니하고 디캡 카우니의 공화당 선출직 의원들하고 후보들이 모여서 그리고 한인 유지들 같이 모여가지고 공화당원들 모이는 자리죠. 그 모여서 이제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호스트한 게 유진철 후보입니다. 이 유진철 회장이 그 사회를 봐가면서 VIP들 다 소개하고 인사시키고 얘기를 나누고 맨 마지막에 유진철 회장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영상을 못 보여드리는데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 그 영상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화가 났다.
트럼프가 반드시 뭔가 할 거다, 한국에.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취임 전이니까 대통령 취임 끝나고 나면 분명히 뭔가 할 거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기대하셔도 좋을 거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 완전 뒤집어질 겁니다. 각오해야 될 겁니다. 진짜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가 본인의 전체 카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란을 어떻게 잠재웠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란? 이란이 말 안 듣고 막 이러니까 협상하던 거 다 깨버리죠. 무슨 협정, 우리 안 해. 나와. 그냥 나와버립니다. 우리가 왜 너희들을 계속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 경제 제재 들어갑니다. 은행 돈 다 묶거나. 이란이 석유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인데 석유판 대금을 은행에 다 못 주게 막아놓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란이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었죠. 솔레이마니 장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암살해버리죠. 그냥 한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그냥 싹 제거해버리지 않습니까? 면도날로 제거하듯이. 전쟁 한번 벌이지 않고도, 전쟁 벌린다라는 위협조차도 하지도 않고도 얼마든지 간담 서늘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런 모습들. 근데 그게 지금 다시 나타날 거다. 한국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 보면은.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이슈가 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저희 미국에서도 똑같이 겪었던 일인데요. 미국에 있는 주류 언론들은 부정선거 얘기 나오면 다 음모론으로 취급합니다. 부정선거는 없었다. 전부 다 음모론. 그거 법원까지 끌고 갔는데 법원에서 다 졌다. 패소했다. 법원이 부패했으니까 그런 거지.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그걸 제대로 봤어야 되는 국무부 장관들이 제대로 처리를 안 했고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된 주 법무부 장관들이 그걸 제대로 수사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뭐 증거 불충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법원에서 다 졌다. 주류 언론들의 내러티브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만에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적은 거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못 바꾼다. 이 주류 언론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류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류 언론이라는 게 잘 나가는 언론사들로 착각해서 들으실까봐 조심스러운데 하여간 대형 언론사들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언론사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죠. 더 이상 미국은 대형 언론사들이 아닙니다. 대형 언론사가 대형 언론사가 아닙니다. 시청자가 없는데 무슨 대형 언론사입니까? 직원은 많은지 모르겠는데 시청률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형 언론사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오히려 지금 인플루언서들,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미국은 이미 그런 이제 변화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언론 뉴스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냥 뭐 정보만 내가 취득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정보만 취득할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팩트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은 SNS상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보니까 사실은 이건 것 같구나 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유추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그러한 변화가 필요한 것인데요. 국민들 사이에서 그러한 변화가. 그러니까 뭐 SBS, MBC, 뭐 KBS, 뭐 또 뭡니까? 뭐 그 케이블 TV 뭐 여러 건데 이런 뉴스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잘 나가던 그런 뉴스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아 이게 진짜구나라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러한 변화들이 지금 이제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매우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미국은 그걸 바꾸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었습니다만 한국은 더 빠른 시간에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을 보았을 때에는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뉴스를 섭렵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방법이 확 바뀌게 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던 비상계엄은 그래서 이거는 비상계몽이었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비상계몽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다 깨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지금 부정선거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MSS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2030 지금 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2030 젊은이들 MZ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젊은이들은 지금 어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그런 세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거든요. 이 MZ 세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자기 의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의사는 정확한 계산에서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이 이거니까 이거 아니에요? 라고 그냥 답이 금방 나오는 거죠. 근데 이 MZ 세대들이 봤을 때 아니 이거니까 윤석열이 잘못한 게 아니네. 이겁니다. 아이들이 봤을 때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거니까 민주당이 잘못했네. 이게 나오는 답이 금방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저기 보면은 뭉쳐서 지지율 90% 만들자. 정한 드레이님. 예. 저는 이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논평을 제가 되도록이면 삼가하겠습니다만은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또 하나는 목사라는 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시면 좀 곤란하겠다. 목사라는 것이 이제 그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영성 생활을 돌봐주는 목양이라는 것을 하는 그런 그 목자의 역할도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자 같은 역할, 그런 역할도 있고, 하지만은 선지자 같은 역할들도 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의 역할을 너무 교회 안의 역할로 가둬두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뭉쳐야 사는 때입니다. 뭉쳐야 사는 때. 누가 됐든 간에. 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유통일당이든 우리공화당이든 뭉쳐야 됩니다. 국민의힘당한테 뭉치자라는 제안이 이미 여러 차례 들어갔었습니다. 국민의힘당에서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삽니다. 예. 지금 다 부정선거의 피해자들입니다. 자유통일당도 그렇고 우리공화당도 그렇고 사실은 국민의힘당도 사실은 부정선거의 피해자들입니다. 전부 다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정확하게 다 드러내고 그냥 국회 해산 다시 총선하자라고 하면 아주 깔끔해지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붙들고서는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는 수상한 사람들인 거죠. 수상한 사람들인 겁니다. 다시 총선을 치러? 그럼 나 당선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버들버들 떠는 거죠. 왜 그렇게 버들버들 떨어야 됩니까? 자신 있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 없는 게 정상인 거지. 그게 정답인 거죠. 그걸 쥐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자리 다 내놓고 가자. 대통령도 자기 자리 내놓고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도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밀고 나가요. 과감하게. 총선 다시 합시다. 그거 어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어쩔 겁니까? 어차피. 그래서 지금은 뭉쳐야 사는 때이기 때문에 서로가 쟤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이래서 안 돼라고 그렇게 솎아내거나 지적질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은 뭉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좌파들한테 우파 분열 진영 내려 있는 게 이 말씀이 맞아요. 캡틴 코리아 윤석열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좌파들한테 우파 분열하라고. 이 갈라치기가 이 공산당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짓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갈라칩니다.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고향이 어디야?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쟤는 남자, 얘는 여자부터 해서 쟤는 돈을 얼마밖에 못 벌어. 쟤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자꾸 이게 모든 걸 가지고 다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갈라치기 하면서 뭘 하냐면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편이야.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기 편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쟤 나쁜 놈이니까 가서 싸워. 등 떠미는 겁니다. 이게 공산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원래 예전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시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요. 그래서 뭐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 놈들은 전부 다 빨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다. 제가 너무 표현을 과하게 한 것 같긴 하지만 하여간 상황이 그렇습니다. 특정 인물을 띄우는 댓글 분탕러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 뭐 띄우는 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심조심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뭉치고 합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랄랄라, 한국일보 그 정도네요. 예,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아틀란타 한국일보는 완전히 좌익입니다. 완전히. 예, 예, 어느 정도냐면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 한국일보 기자 발행인인가 기자인가 하여간 가가지고 피켓 들고 막 같이 데모하고 그런 정도. 예. 뭐 본인이 대놓고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어쩔 TV님 윤통 말고 그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네, 벨라님 트통 취임식 날부터 불법 체류자들 대추방.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늘바람 불어와님 잘 오셨고요. 네, 손희영님 제2 대한민국 2030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제2님 감사합니다. 부뚜마왕님 어서 오시고요. 힘내힘내님 잘 오셨고요. 시인영미님, 배영님, 네, 기죽지 마세요. 저 기회 안 죽어요. 예, 하도 많이 공격을 당해봤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라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지난 4년 동안 뭐 여기저기서 엄청 공격을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은 기죽지는 않습니다. 기는 안 죽는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예, 좌파들한테 욕 먹으면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인데 명색이 같은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 있고 기는 안 죽습니다. 네. 기죽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죽지 마십시오. 승리가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승리가 정해져 있는 싸움.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쫓겨나고 다시 복귀하기까지 4년 기간 동안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시대는 지금 영적 싸움의 시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의 시대입니다. 그 얘기가 여러 번 반복이 됐었습니다. 영적 싸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선이 이기겠습니까? 악이 이기겠습니까? 무조건 선이 이깁니다. 무조건. 악이 이기는 세상은 없습니다. 무조건 선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벌어지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예. 다만 언제 그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만 있는 거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 예. 정보차님, 미국 입국 불허한다니까 다 도망쳤던 애들 우리가 알죠. 네, 아그들. 예. 밥하기 싫다님,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도 서서히 깨어나고 있구만요. 깨어난다.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깨어나는지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자신들이 급진보, 그러니까 급진 좌파 정책을 주장해가지고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표를 받는 게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 사람들은 온통 당선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직업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많이 받을까를 생각을 하는 건데 지역 주민들의 성향을 분석을 한 거죠. 그 지역 주민들 성향을 분석을 해보니 이거는 이게 뭡니까? 내가 약간 이 법안은 좀 찬성해줘야지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당론을 강요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당론을 강요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찬성표 던지는 거 이거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론으로 강요를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더 많은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기 유리한 쪽으로 지금 투표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절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일단 시작은 잘 됐다라는 거고요.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가 지금 의회에서 반영이 돼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러브조님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정광훈 목사님의 말투가 조금 좀 세서 예, 세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뭐 말투의 문제. 트럼프도 뭐 말투 가지고 말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일단 전체적인 그 방향성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겠다, 지켜내겠다라는 그 한 가지 슬로건 아래 모든 보수가 다 연대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 주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